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매일같이 교육을 하니까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좋네요. 역시 사람들 좀 갈구어야 돼, 그지? 자,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근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시대를 구분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현대라고 하고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산업혁명까지,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 전까지를 근대라고 구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에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따라서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에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사적인 흐름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물컵 안 가져왔나? 이씨, 안 가져왔네? 안 가져왔네. 자, 그래서 산업혁명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1700년대가 끝나갈 때 영국에서 시작된 기계의 발명과 산업상의 중요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 전부 다 뭘로 만들었다? 사람의 노동력, 손으로 직접 만들었는데, 산업혁명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냐? 물건을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기계와 공장으로 만들어내게 된 사건이 바로 산업혁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공장제 기계공업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장과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것과 사람의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빨라요? 기계가 만드는 게 훨씬 빨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훨씬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난 결과 산업혁명을 일어난 나라들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값은 어때요? 싸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기계는 실수를 덜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산업혁명이 일어난 결과 선진 산업 국가들이 등장하게 된다. 다른 나라들보다 물건을 값싸고 질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런 나라들이 바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같은 나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물건을 값싸고 질 좋게 많이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 이렇게 물건을 빠르게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느냐? 원료. 그렇죠. 물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면 물건이 재료가 되는 원료가 필요해요. 그죠? 옷을 만들어내려면 옷의 재료가 되는 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옷을 많이 만들어내면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팔아야 돼요. 그죠? 시장이 필요합니다. 이 산업혁명 이후에 선진 산업 국가들은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원료와 시장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처음에는 국내에서 해결했죠. 하지만은 국내에서의 원료와 시장도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에 가서 원료를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팔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나랑 엇비슷한 산업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나의 물건을 살까 안 살까? 안 살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필요했느냐? 아직까지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을 가서 그들의 원료를 사다가 물건을 팔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서양인들이 배를 타고 이런 나라들에 갑니다. 문 열어, 우리 물건 사라고 해요. 문을 열까 안 열까? 너네가 누군 줄 알고? 라고 해서 보통은 거부를 하죠. 그럼 어떤 방법을 씁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낸 강력한 무기로 충격을 주죠. 우리 말 안 들어? 죽어볼래? 하고 이렇게 겁을 줍니다. 혹은 실제로 때리기도 해요. 그렇게 겁을 주고 때려서 이들 국가들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공장과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물건을 팔기 시작하죠. 잘 팔릴까요? 잘 안 팔릴까요? 잘 팔려요. 왜? 값이 싸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무지무지 잘 팔립니다. 자, 그렇게 판 돈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원료를 사가요. 대표적인 관계가 영국과 인도의 관계죠.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영국의 면 제품을 팝니다. 그리고 면의 원료가 되는 인도산 모카를 대량으로 영국으로 수입해가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 모카를 가지고 다시 옷을 만들어서 인도 사람들한테 팔고 또 모카를 사가는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다 보니
물건을 계속 파는 선진 산업 국가들은 물건을 계속해서 팔면서 나날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인도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영국에게 목화를 수출하기는 하지만 이 인도에서 영국산 물건이 팔리는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날이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야, 니네가 문 열라 그래서 문 열었더니 우리만 가난해지고 니네만 돈 벌었잖아. 너네 이제 나가. 너네랑 장사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거부, 저항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선진 산업 국가들은 어떠한 방법을 쓰나요? 그죠? 또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무력으로 강력하게 탄압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원료를 공급하고 자신들의 물건을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식민지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선진 산업을 앞세워서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행위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일본이 조선을 왜 식민지로 지배했어요? 일본의 산업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아먹을 시장이 필요했고 값싸게 원료를 사올 원료 공급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네. 수경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잠시만요. 저요? 네. 아, 네네. 이거 잠깐 멈춰줄래? 죄송합니다. 보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일본이 왜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했어요? 조선에 값싸게 원료를 사가고 자기 나라에서 공장과 기계를 굴려서 만든 물건을 우리나라에게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식민지로 지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나날이 부유해지고 조선은 나날이 가난해지게 되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일어나고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현상이 그 이전부터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이런 선진 산업 국가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그게 19세기, 20세기의 세계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나쁜 짓이죠. 그죠? 하지만 서양인들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합리화했느냐? 사회 진화론을 통해서 정당화합니다. 사회 진화론, 진화론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19세기의 생물학자가 발표한 이론이에요. 어쩌다가 지구상의 동식물들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기린 있죠, 그죠? 자, 목이 긴 기린 있고 목이 짧은 기린이 있어요. 어떤 기린이 살아남기 유리했을까? 목이 긴 기린이 좀 더 높이 있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살아남기 유리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목이 짧은 기린들은 못 먹어서 죽고 긴 기린들만 살아남아서 지들끼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거야. 그러면 그 자식들의 목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더 길어지게 되겠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기린이라고 목이 긴 이런 기린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진화론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닮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이랑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죠?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내려오면서 뭔가 다른 형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변이라고 해요. 똑같은 기린 밑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목이 긴 자식이 있을 것이고 목이 짧은 자식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목이 긴 애가 자연에 살아남기도 유리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찰스 다윈은 자연 선택이라고 했어요. 목이 긴 변이를 자연이 선택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목이 긴 애가 적합한 자연 환경에 살아남았다. 적자 생존이에요. 그렇게 강한 개체가 약한 개체를 잡아먹고 살아남았다. 약육강식인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수만 년, 수백만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지구상의 동물들은 이따위로 생겼다. 진화가 이루어져서 오늘날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생물 진화론이라고 하는 찰스 다윈의 이론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런데 19세기에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 이 이론을 인간 사회에다가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봐라. 자연 환경에 적합한 애는 살아남고 적합하지 못한 애들은 죽는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살아남는 것은 과학이다. 자연의 이치다. 인간 역시 자연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도 똑같이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잡아먹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바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사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것을 과학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였고 세상의 진리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서양인들은 정당화하였었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을 받았던 나라는 바로 청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이랑 청나라랑 무역을 하고 있는데 청나라는 무역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어요.
영국 애들이 청나라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거 허용했지만 청나라의 물건을 파는 것은 허용해주지 않았어. 영국에서는 청나라에서 만들어진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게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청나라랑 무역하면은 맨날 차, 비단, 도자기 사가서 돈을 엄청 많이 쓰는데 청나라에 아무것도 수출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맨날 영국만 손해를 보는 거야.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청나라의 물건을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인도에서 아편이라는 마약을 만들어서 청나라에 팔기 시작합니다. 아편 들어봤나요? 영어로 오피움이라고 하는데 중독성이 엄청 강해요. 아편의 맛을 본 중국 사람들은 아편을 전재산을 털어서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청나라로 들어오던 돈이 영국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아편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뭐 팔다리가 딱딱하게 굳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아편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을 해요. 마약 단속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자 영국이 너 우리가 장사하는데 왜 방해해?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아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청나라 지금까지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산업혁명을 이뤄냈던 영국 얼마 되지 않은 군대가 청나라에 왔습니다만은 청나라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렇게 청나라는 전쟁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영국이 요구하는 대로 시장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개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조약이 바로 1942년에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서 맺어진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청나라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성격의 조약이었고 전쟁에서 진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약이었던 불평등 조약이었고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청나라의 시장의 문을 열게 만든 조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후에 프랑스 같은 나라도 같이 와서 또 한 번 전쟁을 치릅니다. 그게 2차 아편 전쟁이고요. 거기서 청나라는 또 패배하게 되면서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같은 새로운 불평등 조약을 맺어지게 되면서 더 많이 외국인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영국산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청나라에 잘 팔릴까요? 당연히 잘 팔리죠. 공장과 기계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청나라에서 손으로 물건 만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영국산 제품이랑 경쟁이 안 돼요. 쫄딱 망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는 이 두 차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후에 서양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 산업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뭘 해야 되겠다. 쟤네처럼 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 유럽 국가들을 닮아가려 하는 변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근대적 개혁이라고 하는데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를 추진해 나갑니다.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청나라가 추진했던 이 근대적 변화의 노력,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양무운동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이 양무운동을 통해서 청나라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부국강병입니다. 부유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청나라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적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식민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 잘 알고 있었던 만만한 나라 조선과 베트남의 식민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양무운동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은 양무운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느냐? 중체서용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요거 조금 중요해요.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일단 청나라는 두 차례 전쟁에서 패배하고 서양의 물건을 사게 되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무엇이 못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군사력과 산업적에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무운동을 통해서 서양의 무기와 산업상의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양무운동은 청나라의 기존 정권,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근대적 개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청나라의 통치체제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원했을까 원하지 않았을까? 말이 어렵나요? 그렇죠. 원하지 않아요. 기존 체제 안에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나라의 통치체제 자체가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 게다가 비록 우리가 서양 애들한테 지긴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정신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는 걔네들보다 아직 우월해 라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전면적인 체제의 변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통적인 통치체제와 사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만 받아들이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몸뚱아리는 중국의 것, 중체, 기술은 서양의 것, 서용이라는 목표이자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보수적인 그리고 온건한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찌 본다면 통치체제 자체를 바꾸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근대적 개혁 잘 됐을까 잘 안 됐을까? 사실 잘 안 됐어요. 비유를 하자면은 투지폰에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깔려고 하는 시도와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청나라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통치체제에 대한 개혁 없이 제대로 근대화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청일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서 양무운동의 실패를 확인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한편 두 번째로 동아시아에서 서양 세력들에게 문을 열게 된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문을 열게 만들었던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게 된다면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는데 태평양 건너와서 제일 처음 만나는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에요. 동남아시아로 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나라가 필리핀이거든.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필리핀의 문을 열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19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인들의 겁을 주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칠한 4척의 배를 끌고 일본의 수도 도쿄 에도 앞바다에 옵니다. 자, 그리고 대포를 빵빵 쏴요. 그리고 미국의 배가 쏜 대포알이 에도 앞바다에 떨어지는데 집채만한 뭐라 그러지 그거? 파도? 아니고 푹 올라오는 물보라? 네, 물기둥, 그렇죠. 물기둥의 폭발이 집채만한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모습들을 일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센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봤지. 너네 문 열어. 문 안 열면 다음번에 이 폭격이 에도에 가해지게 될 거야. 이런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으니 1년 동안 생각할 시간 줄게. 1년 뒤에 다시 올 테니 너희의 대답을 내놔라. 라고서 하고서는 철수를 합니다. 에도 막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쟤네랑 싸워서 이길 자신 없는데 쟤네한테 문을 열 수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에도 막부는 천주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직 청나라하고 네덜란드한테만 무역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과연 미국에게 문을 열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원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2배로 늘린 8척의 배를 끌고 다시 에도 앞바다에 옵니다. 자, 1년 생각할 시간 줬어. 너네 대답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에도 막부는 결국 그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미국의 협박에 못 이겨서 일본도 미국에게 문을 열게 되는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니 그게 바로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에 이어서 일본은 두 번째로 동아시아에서 서양인들에게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에 일본의 에도 막부 내부에서 이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자는 막부 타도 운동이 무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 막부 너무 굴욕적이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개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상품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거, 이러한 것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막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결국 막부를 무너뜨렸던 무사들이 똘똘 뭉쳐서 막부와 싸우게 되고요. 결국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웠던 에도 막부는 이 과정에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막부의 지배체제가 끝이 나게 되고 천황이 중심이 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메이지 정부였고요. 이 사건을 일컬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근대적 정부가 세워진 사건을 가지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후에 일본은 이 서양 유럽 국가들과 같아지기 위한 근대적 개혁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데 메이지 유신은 그러한 개혁까지도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 메이지 정부는 근대적 개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 나갔느냐? 청나라와는 대조적이었어요. 문명 개화론을 바탕으로 한 근대적 개혁을 추구해 나갑니다. 문명 개화론이란 무엇이냐? 서양 문명 그 자체를 수용하자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쓰는 거,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나라의 제도, 사회 구조 모든 것들을 다 서양식으로 바꾸자라는 목표를 가졌던 게 바로 문명 개화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중국의 중체 서영은 기술과 무기만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통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무기와 기술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통치 체제까지도 서양식으로 바꾸자, 심지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마저도 바꾸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근대화를 추구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본다면 양무운동은 기존 청나라 정부에 의해서 추진된 개혁이었다라고 한다면 메이지 유신의 경우에는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빠른 속도의 개혁이 가능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서 일본은 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신문제도 폐지가 되고요, 징병제가 실시되고요, 전 국민에 대한 의무 교육을 도입하는 등 상당히 전면적이면서도 빠른 속도의 근대적 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산업이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랑 마찬가지로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원료와 더 많은 시장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원래 농사 짓던 땅 갈아엎고 거기다가 공장 세우고 원래 농사 짓던 농민들 데려다가 공장에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일본 내의 농업 생산량은 어떻게 되었을까? 줄어들게 되겠지, 그지? 쌀값이 비싸지게 되겠죠. 다른 나라에서 값싸게 쌀을 사올 필요가, 곡물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외국에서 쌀 수입이 필요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회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옛 무산한 농민 계층의 불만들도 일본 내에서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일본 정부는 무엇할 필요가 있었느냐? 원료를 공급하고 물건을 팔 시장을, 식민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랑 전쟁을 벌여서 국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을 해외로 돌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의 목표가 된 나라는 자연스럽게 어디였던 거예요? 조선이 되었던 것이죠. 조선에 대한 침략적인 접근을 계획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됐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씨, 아까 교무실 갈 때 물 가져올 걸. 자, 이러고 있는 동안 조선에도 가끔씩 이상한 모양의 배에 이양선이라고 불렸던 서양 배들이 나타납니다.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와서 너네 나라 아직도 문 닫고 있네? 우리랑 장사하지 않을래? 라고 개항과 통상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서양인들의 나쁜 종교, 이 전통적인 유교 성리학적인 통치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천주교의 확산을 우려했기 때문에 통상 수교를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움직임은 서양뿐만이 아니었어요. 양무운동을 통해서 청나라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도 차근차근히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어떻게 대응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2시간에 걸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진도가 급하다 보니까 1시간에 몰아서 배우게 됐네요. 도저히 교과서를 누가 이딴 식으로 만들었는지 참 불만이 많은데 어쩔 수 없네요.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죠? 자, 봅시다. 지금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흥선대원군이 내부적으로는 이 세도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변사 혁파하고 경복궁 중건하고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는 요런 중이었습니다. 요러고 있을 때 외부적으로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인 접근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문을 열지 않으려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꾸준히 이어나갔으나 이로 인해서 서구 열강, 서양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과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9세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서구 열강의 서양의 중요한 강대국들의 통상 요구, 문 열고 우리랑 장사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사람들도 이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청나라 같은 나라가 그들의 침략을 받아서 문을 열게 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차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데, 특히 2차 아편전쟁의 결과 러시아가 조선과 국경을 맞닿게 돼요. 자, 여기 만주라고 하고 여기를 연해주라고 하잖아요. 여기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거 알고 있나요? 몰라요? 네.
땅을 놓고 봤을 때 여기를 만주, 여기를 연해주라고 하는데 이 연해주 땅을 러시아가 2차 아편 전쟁 때 청나라로부터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도 조선과 국경이 맞닿게 되면서 다음번 침략의 대상은 우리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우려를 조선 사람들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지만 조선은 계속해서 천주교의 확산을 우려해서 서양인들과 문을 열고 서로 무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서양인들에 대한 통상과 교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조선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굳이 그들에게 침략의 빌미를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떠내려오는 사람들 구해주고 식량 제공 정도는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그러다가 서양인들에게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병인박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청나라에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서 천주교가 조선 내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죠? 특히 사랑과 평등을 강조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분제도의 모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하층민들에게 널리 인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866년쯤에 가게 되면은 이미 조선에 프랑스 국적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천주교 신자는 2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만 명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편 이때 당시에 조선을 통치하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사실 이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조선과 국경이 맞닿게 된 러시아가 침략해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더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지금 조선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EEJ라고 하죠.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물리친다. 프랑스를 세력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해 보도록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접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어요. 왜냐면은 프랑스 선교사들은 선교하러 온 거지 전쟁하러 온 게 아니었고요. 당시 국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프랑스는 러시아가 사이가 좋았거든. 굳이 프랑스가 러시아를 견제할 이유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도 조선에게 통상을 요구했다가 거부를 당하자 더 이상 끈질기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시도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접촉을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자,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들은 천주교, 서양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죠? 조선의 유교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랑 접촉하려고 했다고? 지금 양반 유생들은 보수적인 양반들은 흥선대원군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 싫어했지? 완전 그렇죠. 뭐 묘지린 배구 그죠. 호포제 시시에서 양반들한테도 군포 걷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던 양반들이 흥선대원군 알고 보니까 천주교 신자 아니야? 라는 이런 의심을 품으면서 맹비난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면 천주교 신자를 당장 탄압해라 라는 이런 요구를 이런 요구들을 이 흥선대원군이 받게 되는 것이고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천주교인들을 탄압해야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체포해서 처형하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처형을 하였으니 이 사건이 바로 병인박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냥 죽였던 거 아니고요. 선교사들한테는 니네 나라로 돌아갈래 죽을래 라고 물어봤는데 죽겠다라고 선택을 했고요. 천주교 신자들한테도 너네 천주교 안 믿을래 죽을래 라고 물어봤지만 죽을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해요. 종교적 신념이는 참 무서운 거죠. 그죠? 넘어갈까요? 네, 한편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1866년 7월 달에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무장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으로 접근해 오고 교육을 요구하였던 사건이에요. 무장 상선, 기본적으로 물건 팔아먹는 장사하는 배입니다. 하지만 총칼과 대포로 무장이 되어 있던 배였던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에게 몇 번 겁을 줘서 문을 열게 만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선같이 허약한 나라도 몇 번 겁주면 쉽게 문을 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무장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으로 접근해 오게 되면서 문 열어 우리랑 장사해 라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당시 평양을 통치하고 있었던 오늘날로 치자면 평양시장에 해당하는 평양감사는 박규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나름 깨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야. 정부에서 서양인들과 통상수교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판단할 수 없다. 물러가라. 라고 이러한 제너럴 셔먼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제너럴 셔먼호 조선을 겁을 주기 위해서 어떤 짓을 벌이느냐? 조선인 관리를 배에다가 납치해서 감금시켜 놓고 평양을 향해서 대포를 쏘고 약탈을 하는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배가 쏜 대포에 맞아서 평양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노한 평양의 시민들과 조선의 군대가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가까이 다가가면 총이랑 대포를 맞을 것 같으니까 불 붙인 배를 강물에서 뛰어내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불 붙은 배가 슉 내려와가지고 제너럴 셔먼호에 와가지고 옆에 붙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기 전에 미국 선원들은 항복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분노한 평양 시민들에 의해서 맞아 죽었다라고 해요. 그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네, 이렇게 서양 국가들에게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들이 1866년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66년 9월 달에는 프랑스가 자국 국적의 선교사들을 죽인 것을 빌미로 삼아서 강화도를 침략해 오게 되었으니 그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1500명 정도의 프랑스 군대가 7척의 배를 나눠 타고 강화도로 왔습니다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로 만들어낸 무기는 엄청나게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화도로 와서 문을 열고 장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강화도를 공격했을 때 조선 군대는 열심히 맞서 싸웠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강화도는 프랑스 군대에게 공격당하고 점령당하고 약탈당하고 조선인들을 살해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셨죠? 네, 그렇지만 한성근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문수산성에서 프랑스군과 전투를 벌여서 나름 그들에게 의미 있는 피해를 입히기도 했고요. 양원수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대가 정족산성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프랑스 군대를 기습을 해서 큰 피해를 주면서 프랑스 군대가 후퇴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성과를 얻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군대의 경우에는 조선군이 이렇게 거세게 저항하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더 있어봐야 성과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는 외규장각 도서 같은 것들을 약탈하고 난 이후에 강화도에서 철수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 병인 양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되었죠? 자, 외규장각 도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규장각은 정조가 만든 왕실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귀중한 책들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불타거나 도둑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복사본을 전국 곳곳에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화도에 있었던 곳이고 서울이 아닌 외부에 있는 규장각을 외규장각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의궤를 비롯한 도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의궤는 조선시대 때 왕실의 행사를 기록한 기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궤라고 하는 것들은 조선의 왕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만들었을까 못 만들었을까? 잘 만들었어. 그렇죠. 조선이 가지고 있는 인쇄 기술의 최고 기술만 적용해서 만든 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잠깐 넘어갈까요? 보이나요? 이게 사람 손으로 200년 전에 만든 겁니다. 네, 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색깔 하나 변한 것 없어요. 그죠? 글자 사람 손으로 다 쓴 겁니다. 인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몰라도 한눈에 봐도 이거 참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이 감나가 보이는 도서 같은 것들을 약탈해서 프랑스로 가져갔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가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가서 그때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아이고. 네.
에이씨. 네, 요거 그래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1970년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던 박병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발견을 해서 2011년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에 외교장각 도서, 외교장각 의궤가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보면은 뭐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된다? 병인 양료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된다. 한성군, 양환수 같은 이름을 보면은 병인 양료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됐죠? 네. 자, 그리고 이 일을 겪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더더욱 서양 애들과는 문을 열고 교역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하게 되고요. 천주교에 대한 탄압 역시 강화하게 되고요. 또 있을지 모를 서양인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강화도의 군사시설과 병력을 강화하는 이러한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한편 1868년에 또 재미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 미수 사건이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페르트는 독일 국적의 상인이었는데요. 미국 상인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 오페르트라는 사람은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지 꽤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미국 상인들이 야, 우리 조선이랑 장사하고 싶은데 뭐 좋은 방법 없겠냐? 네가 만약에 조선의 문을 열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너한테 포상금 꽤 많이 줄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페르트의 경우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지 오래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도하느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무덤, 남연군의 묘를 파서 남연군의 시체를 확보해서 너네 문 안 열면 이거 안 돌려줄 거야 라고 협박을 하면은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한밤중에 삽이랑 곡괭이 들고 사람들이 남연군의 무덤을 파라고 옵니다. 충남 덕산으로 와요. 자, 근데 오페르트가 몰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왕족의 무덤 허술하게 만들지 않아요. 요거는 왕의 무덤이었는데 이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이거 못지않게 만들었을 겁니다. 관이 있으면 그 관에 화강암으로 관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 위에 철판을 덮고요. 그 위에 자갈을 깔아가지고 완전히 그 나중에 위에다가 흙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흙을 덮어놓은 무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팔려면은 자갈을 뚫어야 되고 철근을 캐내야 되고 화강암을 깨야 되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도굴하러 갔다가 밤새도록 곡괭이질하고 삽질했는데 결국에는 못 파네요. 해가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들통이 나는 바람에 후닥닥 도망갔던 사건이 바로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 미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 사실을 보고받은 흥선대원군은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이런 천하의 나쁜 놈들 훔쳐갈 게 없어서 감히 조상의 무덤을 파서 아버지의 묘를 파서 훔쳐가려고 해 더더욱 얘네랑은 절대로 통상수교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히게 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네. 자, 1871년에는요 제너럴 쇼모노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해 오게 되니 그게 바로 신미양요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조선 정부에게 청나라를 통해서 이런 의사를 전달해요. 제너럴 쇼모노가 불탔던 사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네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해라.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라 라고 조선 정부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흥선대원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너네가 쳐들어왔다가 우리나라 군대에 의해서 불타서 사라진 사건이야. 우리 해명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보상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라고 거부를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미국 군대가 강화도로 상륙을 해와서 또다시 침략을 해오게 된 것이죠. 자, 나름 조선 군대는 병인 양력 이후에 또다시 있을지 모를 서양인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강화도의 군사력을 강화해놨습니다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산업국가가 가진 우수한 무기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초지진, 덕진진 같은 데서 열심히 싸웠습니다만은 이러한 군사기지들 모두 미군에게 점령당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강화도의 수비를 지휘하는 지휘부가 있었던 광성보마저도 미국에게 공격을 받고 함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당시 조선군을 지휘하는 어제한 장군의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조선군 전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로 미군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만은 결과는 참담했어요. 이 신미양요 때 미국인 병사 3명 죽었고요. 조선인 군사는 35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3명 죽은 미군도 1명은 미군이 쏜 총에 잘못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에요. 충격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미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강화도를 점령했어요. 이 정도 겁을 줬으면 조선 정부가 쫄아서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흥선대원군 의지의 사나이요. 한번 마음먹은 거 안 바꿔요. 그죠? 협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미군 역시 더 이상 강요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항을 문 열 것을 요구하는 서한 편지를 남기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겼다, 막아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서양인들이 오거든 절대로 문을 열어줄 생각은 없다 라는 것을 전국에다가 알리기 위해서 척화비라는 비석을 세웁니다. 그 비석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면서 싸우지 않는 것을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에는 강력하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유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됐나요? 네, 하지만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이 상황은 바뀌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볼 것이고요. 어제현 장군의 깃발이나 어제현 장군의 이름, 덕진진, 초지진, 광성보 이런 거 보면 뭘 떠올리면 된다? 신미양요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바삐 서둘러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 오늘 배운 내용 한국사 배움책을 통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쪽 다들 펴셨나요? 네. 자, 서양인들은 자신들의 침략적 접근, 식민지로 지배하는 제국주의를 무엇을 바탕으로 정당화하였냐면은 사회 진화론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청나라는 영국한테 이 전쟁으로 져서 문을 열게 되었어요.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자, 흥선대원은 한때 이들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했었죠. 러시아였어요.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는 요거를 약탈해 갔습니다. 외규장각 도서, 외규장각 의궤였어요. 신미양요는 미국이 어떤 사건을 구실로? 제너럴 셔모노 사건을 구실로 침입해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